찍으시고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는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네, 영화 보고 나면 정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영화인데 먼저 오늘 두 분의 이야기 통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태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한 엄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와주신 박찬욱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두 번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처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따가 질문 기회 얻으면 솔직한 얘기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오픈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빠르게 예매창에서 손을 돌리시면서도 두 분이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인연에 대해서 엄태화 감독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04년에 감독님이 처음 그때 연출하신 쓰리몬스터 단편의 연출부 막내로 처음 이제 감독님과 연이 됐고, 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한 금자씨까지 연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화들을 좀 연출을 하다가 파란만장이라는 단편 영화 감독님과 박찬경 감독님이 연출하신 그 영화 단편 영화에 조감독으로 또 참여를 하고,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네네. 오늘 박찬욱 감독님 와주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무척 기쁘시고 뿌듯하시고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원래 저 GV 하면 막 그렇게 긴장하고 그런 편이 아닌데 오늘 괜히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네, 아주 오늘 특별한 거를 엄태화 감독님 집에서 지금 가져오셨거든요.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 때 제가 막내일 때, 연출부 막내일 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슬레이트인데요. 오늘 자리가 가져와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거의 그것도 이제 18년 전 얘기인데, 감독님이 지금 딱 정말 제 나이 때 이 영화를 연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로 치면은 저보다 2살 어리실 때 올드보이를 찍으셨고 그 전에 목숨의 나이 가서 찍으셨고, 저희끼리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 33세 살인의 추억을 찍었는데 넌 뭐하고 있냐 고. 저 이거를 감독님 세워놓고 할까요? 기념인데 원래 이게 뭘 잘 보관해요? 네, 제가 잘 못 버려갖고, 그때 병원 선배님 허리에 둘렀던 고무줄 있잖아요. 그것도 이 집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굳어갖고 딱딱해졌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자리를 과거의 엄태화 감독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 보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찬욱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을 2번 보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보신 거는 이번 주 월요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며칠이 좀 더 지난 상황인데 감독님께 이 작품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지금의 감상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처음에 본 거는 편집본, 가편집본이어서 완성해서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CG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 앞에서 한 그 장면이 많았고요. 그 편집도 덜 돼서 좀 느슨했고, 음악도 아주 달랐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전에 각본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는데도 웃길 때 웃고 좀 긴장할 때 긴장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엉성한 가편집본 상태에서 그렇게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독이야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게 완성될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영화를 상상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또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성된 상태를 다시 볼 때는 또 그렇잖아요. 그 각본도 읽었고 편집본도 봤고 그러니까 뻔하게 다 아는 내용인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도 지루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정석이랄까 정통파 같은 그런 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봐도 재밌고 뭔가 좀 트릭을 부리거나 좀 가짜같이 또 잔재주를 부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영화를 정말 영화다운 영화고 담백한 이 영화를 놓고 담백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만드는 태도는 정말 순수하고 담백하다고 봤습니다. 네, 엄태영 감독님 지금 막 기분이 어떠세요? 몸둘 바를 모르시겠어요? 네, 2016년도에 엄태영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이었던 가려진 시간이 개봉을 하고 지금 7년의 시간이 지나서 감독님의 작품을 다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저희한테도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긴 시간 콘크리트 유토피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날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기간은 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객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반신반의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 주 개봉이긴 하지만 한 주 앞서서 먼저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 관객분들과 이렇게 대화 자리, 영화 끝나고 나서 갖는 소감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쉴 줄은 그때는 몰랐는데 한 편을 끝내고 한 2년 가량을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쓰다가 그게 잘 안 풀려서 다시 뭔가를 아이템을 잡아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럼 3년이 걸리면 작년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한 1년이 미뤄지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감독님께도 막 이런 고민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감독님 한 번에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해라 라고 하셔갖고 지금 되게 열심히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거 끝나고 나서는 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열심히 지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엄태영 감독님의 첫 장편이 잉투기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 작품으로 또 관객과 대화를 함께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얘기라는 게 또 이상하고 그리고 올해 11월이 딱 10년. 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만드신 파란만장이라는 작품도 관객과의 대화를 예전에 작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엄태영 감독님, 조 감독님이신 줄 몰랐었는데 참 세상 인연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마 이 작품 통해서 엄태영이라는 감독을 발견하신 관객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작품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니까 장편은 물론이고 단편도 찾아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장편은 가려진 시간에는 여러분 단편 숲은 와차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려진 시간은 N사 OTT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 머릿속에도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들이 깊게 인상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두 분 감독님 먼저 박찬욱 감독님께 이 영화를 떠올리시면 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씨가 연기하는 그 영탁 본명은 아니지만 영탁이 죽어갈 때 남의 집에 맨발로 들어온다고 투덜대는 죽어가면서까지 투덜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너무나 한국적이지 않아요? 너무 한국적인 대사예요. 그 제가 칸느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게 이정서를 몰라서가 아닐까. 이 한국 사람들 정서에 이 모르는 놈들이 신신고 막 그렇게 멋대로 들어왔을 때 느끼는 이 모욕감, 이런 이 정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저는 너무나 이 아파트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무슨 아파트냐? 황실 아파트? 황궁 아파트가 한국 사회잖아요. 황궁 아파트와 그 주변이. 근데 이 한국 사회에 아주 특화된 맞춤형 재난 영화로서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그가 집을 갖고 싶은 것, 그래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은 그의 너무나 당연한 욕망,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욕망, 이 모든 비극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악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극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그 장면 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장면은 스크린에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안온한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크리스마스의 풍경처럼도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 비하인드도 좀 들려주시죠.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외국 영화 드라마를 볼 때 가장 못 참겠는 장면이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갈 때 진짜 저기 막 올라갈 것 같고 자야 되는데 그것을 진짜 잘 못 참는데, 아무튼 그 한국 사람만의 그 온돌 바닥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그 영탁이 그 전에 회원 집에 갈 때도 왜 신발 신고 들어가냐고 하는 것도, 근데 뭐 이 아이는 당연히 어리기도 하고 뭐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것부터 이미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고지식한 사람이구나라는 캐릭터를 줬고, 그래서 그 대사를 마지막에 하는 게 이 집에 대한 집착이나 이 한국 사람만의 집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거를 가장 표현하기 좋은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대사를 치면서 가족 사진을 보는데 거기에 즐거운 나의 집 음악이 약간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 뭔가 그런 느낌으로 피아노, 마치 제가 음악 감독님한테 얘기한 거는 옆집에서 피아노 연습할 때 치는 정도의 너무 잘 치지 않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뭔가 좀 이렇게 마지막 죽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웅장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가족적인 느낌이 나는 상태에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대단한 영화죠. 저는 그래도 되게 고마웠던 게 영탁이 흰 양말에 신었으면 되게 꼬질꼬질한 발바닥을 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까만 양말 시켜주셔서 저 영탁의 품위를 좀 지켜주시는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얼마나 저 집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꾸몄는지. 회식을 하셨으면 더 울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눈물이 나왔을 것 같고, 그 장면에서 연결돼서 영화의 앞으로 돌아가면 왜 저 남자가 저렇게까지 소방호스로 불을 껐어야 됐는가, 이 사람에게 이 아파트가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가를 좀 설명해주는 장면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영탁은 두 분 감독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님이세요. 이병헌 배우님이 공동경비구역 JSA에 출연하셨을 때가 20년 전이죠, 감독님? 지금 99년에 촬영했죠. 네, 그러면 20년 지난 세기네요. 넘었네요. 2000년도 개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매년 거의 모든 영화의 주인공을, 한국 영화의 주인공으로 얼굴을 비추고 있고, 또 늘 인생작을 경신한다고 할 만큼의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탁은 좀 특별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철 감독님 20년 전에 함께했던 이병헌 배우님의 또 세월을 또 함께 겪은 얼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JSL 여기 계신 분 중에 JSL 못 보신 분도 그런 세대에 속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를 만들어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이병헌 배우를 어째서 캐스팅을 했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답한답시고 너무 그 평범하게 생긴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기자들이 특히 여성 기자들은 뭐라는 거야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 병원이 얼굴이 그렇게 굉장히 잘생긴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얼굴로 봤어요. 그래서 평범한 나만의 젊은이 역으로 저격이라고 생각해서 캐스팅했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친해졌죠. 그 다음에 작품을 할 때마다 자기를 왜 캐스팅 안 하냐라고 물으면은 야 너는 얼굴이 너무 팽팽해, 피부가 너무 팽팽해, 그런 팽팽한 피부 좀 별로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좀 나이 들어서 좀 와봐, 좀 빨리 좀 늙어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이병헌은 꾸미기에 따라서요. 달콤한 인생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전성기 때 알랭 들롱을 떠올리게 할 만큼 멋진 얼굴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평범 내지는 평범 이하의 외모이기도 하고, 뭐로 변신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보자라고 말했을 때 제가 좀 농담처럼 말한 거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젊음, 청춘 막 그런 느낌보다 세상의 쓴맛을 많이 알게 된 그런 사람의 내면을 보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만나서 한 얘기 첫 마디가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 않았니? 라고, 좀 지나치게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이 영탁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호감형 인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거의 이제 영화가 끝날 때쯤 돼서야 그의 역사도 알고 그가 이제 몰락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면 연민이 생기지만, 한창 독이 올라서 막 설치고 다닐 때는 참 꼴보기 싫은 캐릭터인데 그거를 막 너무 완벽하게 잘하니까 너무 정말 더 꼴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흥행을 크게 해야 되는 영화인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까지 잘하면 어떡하냐고 막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병헌 연기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헌 연기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역사의 남자 배우들의 연기의 역사에서 새 페이지가 새 챕터가 열렸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기 전과 후,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자기 진짜 가족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게 드러나기 전과 후, 살인, 원래 입주자를 죽이는 일, 그 일을 관객이 알고 난 전과 후, 또 몰락의 과정, 이 모든 것을 지켜볼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변화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고 산만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연기가 아니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여러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인데도 아직도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구나 하고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헌 배우님이 혹시 몰래 객석에 앉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작품이 웹툰 원작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보고 나면 웹툰 원작이라는 생각을 좀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굉장한 대서사시이고 이병헌 배우님 캐릭터 박찬욱 감독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신화적인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영탁 감독님 이 인물을 재창조하시면서 또 이병헌 배우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이 작품의 리딩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영탁 캐릭터에 얼만큼 어떤 공을 들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원작에서 저 주민 대표를 맡은 캐릭터는 처음부터 악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사나 이런 게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스트레이트한 인물이고 뭔가 속내를 숨기고 있고 뭐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좀 그런 방향으로 썼었고, 그래서 이 인물이 아예 애초에 이렇게 불을 끄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도 뭔가 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약간 좀 뭔가 여우 같은, 불려우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캐릭터로 썼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병헌 배우님께 선배님한테 드렸고, 선배님이 보시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악인처럼 보이는 것보다 약간 아크가 있는 인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이미 시나리오가 그때 완성이 된 상태여서 뭔가 분량을 많이 늘리거나 이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계기나 막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분량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씬 하나를 추가를 한 게, 중간에 재난 장면이, 민성이 겪는 재난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영탁이 가만히 그 밖을 보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아파트를 본다, 요 지문을 넣은 씬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촬영 중에. 그래서 그 장면을 근데 찍기 전에 걱정을 했죠. 이거 하나로 이게 인물이 설명이 다 될까? 그렇지만 이제 선배님은 그냥 그거 되게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제가 심지어 연출을 막낼 때 주연 배우를 하시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본인의 주장이나 내가 맞아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냥 되게 순순히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찍는 순간에 그냥 화면을 보는데 그냥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마음을 바꿨구나, 완전히 자기 가치관을 바꿨구나라는 딱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 영화적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가장 놀랍고 훌륭한 점은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그 장면으로서 관객들을 좀 설득시키는 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사로 막 관객들을 뭐 설득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면으로 관객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러면서 수긍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병헌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눴지만 이병헌 배우님뿐 아니라 모든 배우님들이 아주 제목 이상을 해낸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찬욱 감독님 또 다른 배우님들 연기 인상적으로 보신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뭐 이 작품 성격상 다른 사람들 다 잘해야, 모두가 함께 잘해야 되는 영화잖아요. 그만큼 캐스팅 중요했을 것이고 공들여서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지는 배우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잘했고, 박서준, 박보영 두 배우 너무나 믿음이 가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박보영 배우 특히 좀
영화가 끝나기 좀 전까지만 해도 답답한 캐릭터라고 관객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자꾸 그 도덕적으로 올바른 얘기만 하는데 그 뭐 어떡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막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서준 그 캐릭터가 그 말을 해주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그 바퀴벌레라고 불리우는 그 세력이 또 쳐들어오고 싸움이 벌어지고 언제까지나 이 황궁 아파트에서 안전하게만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박보영 캐릭터가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실리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잘 해줬고 그 결과 마지막에 진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글자로도 유토피아 같이 보이는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 표정,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때 그 깨끗한 표정 있잖아요. 그 얼굴은 정말 그 배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값진 한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억제하고 참고 연기를 했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서준 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뭐 어떡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고민하지만 결국은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당장의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내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그걸 대신해주는 그럼으로써 이 영화에 우리가 밀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행동, 영탁만큼 그런 극적인으로 주도해 나가는 캐릭터가 아닌데도 이 젊은 스타가 이 역을 하겠다고 나서준 것도 참 현명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제 몫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영 씨, 김선영 씨 뭐 말할 것도 없죠. 언제나 정말 최고의 연기를 하는 배우잖아요. 이번에도 언제나 잘하니까 정말 언제까지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역시 또 놀랍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김선영 씨쯤 되는 배우라면은 뭐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이런 건 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좀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정말 이거 그냥 전공법이랄까요? 진짜 엄마, 진짜 한국의 엄마가 할 것 같은 모습 그런 막 절규와 몸부림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상투적인 연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것은 상투적인 연기인데 상투성을 벗어나는 경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연기 연출에 대한 질문도 누가 한 명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김포대? 그 주민 중에 여성 주민 중에 그 박지후 양 이름 뭐야? 회원을 막 너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데 못 만들어 와가지고 어서 굴러 먹다 왔는지 몰라도 막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하면서 타박하는 아줌마. 그 헤어질 결심에서도 간병인 날성업체 실장님으로 나오는 배우인데요. 제가 헤어질 결심에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그 얄미운 역할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감독님 그 배우님 성함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면. 주인영? 네, 주인영 배우님. 네, 주인영 배우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헤어질 결심 모두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연기 하셨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엄태영 감독님에게 연기 연출에 대해서도 여쭤볼 것 같거든요. 이 수많은 배우들을 데리고 이 작품 촬영한 게 제가 계절이 여름이라고 들었어요. 이 폭염 상황에서 저 패딩 같은 거를 옷도 못 갈아입는 설정인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어? 배우들한테 연기를 끌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디렉션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누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막 연기 디렉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연출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캐스팅을 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연기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 특히나 뭐 주연 배우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가 봐도 모시는데 큰 물론 이제 그분들 해주시냐 마냐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시는데 의심은 없었는데 특히나 주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주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있지만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 그림이 진짜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극계에 계신 분들, 뭐 독립영화 쪽에 계신 분들 가릴 것 없이 오디션을 거의 한 3,000명 넘게 본 것 같고 그거를 거의 다 봤어요. 제가 다 보면서 그런데 또 약간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들어오면은 또 약간 좀 가짜같이 이게 뭔가 익숙한 얼굴이 있으면 좀 그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얼굴을 모르는 분들 위주로 모아서 정말 그 험불한 어떤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뭔가 엘리베이터 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뭐 아니면 뭐 밑에서 정비소 하시는 분 뭐 몇 호에 살고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디션을 많이 봐서 한 분 한 분을 모셨고 그분들한테 다 직업과 호수와 가족 관계를 드리고 이 재난에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없어졌는지 죽었는지를 설정만 드리고 처음 이제 이분들이 다 모이는 씬이 그 반상회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영화를 배우들을 데리고 찍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긴장되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런 설정은 다 드린 상태니까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일일이 그 전날 드려갖고 어떻게 이런 대사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리액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를 좀 많이 물어보고 대략적인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대략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리허설을 처음 딱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다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에너지가 저절로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 살아있는 그걸 보는데 또 이거는 잘 나오겠다 이 장면은. 그래서 그때 그 확신이 들었고 그분들이 그 초반에 그렇게 한번 캐릭터가 잡히니까 그냥 그 뒤에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떼씬에서도 각자 알아서 연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전화를 돌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후반부에 그 중정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막 온갖 아수라가 펼쳐지는 그 씬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돌려서 근데 그게 후반부였거든요 촬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동안에 촬영하는 동안 자기네 그 뭔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영탁 대표를 지지할 것 같냐 아니면 뭐 반대할 것 같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나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캐릭터를 다 정하고 현장에 또 와서 봤더니 또 자기네 연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못 봤던 연기막들을 나중에 편집하면서 이렇게 저 뒤에 저 거의 조그맣게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연기를 막 하고 있어요. 부부인데 막 서로 막 넌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누구는 울고 있고 뭐 막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런 게 모이니까 장면이 살아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사람들 나오는 장면이 제일 어렵거든요. 시간만 많다면요 뭐 뭐든지 하겠지만 항상 시간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 주연 배우만 그 돌보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베테랑 감독들도 애를 먹는 장면인데 이 영화를 어떻게 이런 걸 잘한다고 궁금해했거든요. 전화였군요, 비교하는. 그렇습니다. 그 관리소장, 저 상처 보여준다고 막 바지 풀어서 바지 벗고 막 나훈아 씨처럼 그분도 정말 잘하시고. 네, 그리고 첫 번째 반성회 때인가 되게 깐죽거리면서 좀 진중권 씨 같은 그 사람도 참 잘하더라고요. 오늘 박찬욱 감독님께서 독특한 인물들로 비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영화를 다시 한번 본다면 나훈아님과 또 진중권님을 찾아보는 재미가 또 그분이 남진복이라는 배우인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오디션 영상을 처음에 받았는데 정말 그 징그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대사가 뭐였냐면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셨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캐스팅했던. 네,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나훈아 씨와 진중권 씨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지 않으니까는 네, 그렇게 리뷰를 안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배우 얘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엄태화 감독님의 실제 동생인 엄태국 배우님이 아주 강렬한 역할로 2번 등장을 하세요. 영화랑 또 영화를 되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엄태국 배우님한테 못 봤던 연기이기도 한데 이 역할을 엄태국 배우님께 부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영화 중간에 등장하는 노숙자 무리 중에 뭐 저기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엄태국이고요.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주면서 또 그지야 라고 그지 역할을 제가 많이 시켜갖고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이 영화가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의 연극에서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의 캐릭터고 그게 약간 이 아파트 인물들한테 저희가 막 몰입해서 보다가 잠깐 이렇게 객관적으로 빠져서 이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게 물론 이게 어떤 인물들을 쭉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 아파트 사람들의 이야기, 이 아파트의 이야기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냥 기능적으로만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 인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명이 처음에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없고 혼자서 뭔가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부부를 볼 때 마지막쯤이지만 거기서도 어떤 텐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은 무게감 있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목소리도 막 말을 해야 될 때 그런 재미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했고 마침 그때 뭐 특별히 뭐 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와서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또 잉투기 멤버거든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만나서 뭐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엄태국 배우님의 유숙자라는 단편도 있는데 엄태국 배우님의 엄태화 감독님과 함께 이어지는 거지 시리즈도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작년 여름 극장가에는 박찬욱 감독님의 붕괴되었어요가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었죠. 근데 오늘 두 분을 한데 모아놓고서 보니까는 정말 붕괴된 영화를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붕괴라는 게 사전적인 단어로는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뜻인데 이게 당연히 극적인 상황이나 상태, 감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천천히 무언가 심리 상태가 붕괴되는 과정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영화였다면
엄태화 감독님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붕괴가 되자마자 시작되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면서 아주 다르기도 한 두 작품인데 그냥 이 붕괴라는 단어가 두 감독님한테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해서 작품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두 감독님께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 영화는 진짜 물리적으로 세상이 붕괴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또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의 내면도 붕괴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안팎으로 보여주는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한다면 해질 결심은 그보다는 좀 내면에 치중한 붕괴 과정이죠. 형사 박해일씨가 연기한 형사가 이제 그런 붕괴를 겪죠. 여기는 순살 아파트라면 순살 형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좀 순수하달까 고지식하달까 그런 면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의 이상은 높고 기준이 엄격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전혀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면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일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런 겪는 내면의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그렇고 해질 결심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실수 또는 재난에 의해서 붕괴를 겪는다. 그런 전락을 겪는다. 라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큼 교훈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훌륭한 그 드라마들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나 항상 그런 커다란 전락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붕괴를 겪으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가 또 그 다음 과제로 제시되죠. 전락가의 과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느냐 또는 그대로 좌절하느냐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또 캐릭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것대로 해질 결심대로 그런 캐릭터 탐구를 시도해본 영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해질 결심에서는 무너지고 깨어짐이라는 이 사전 뜻을 설애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사전을 찾아서 보는 게 나오죠. 무너지고 깨어짐이라고 하면 쉬운데 붕괴라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자어잖아요. 근데 설애는 중국 사람인데 붕괴라는 한국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고 사전을 찾아봐야 할 수 있고 또 해준이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붕괴됐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이 언어적으로도 좀 저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엄태화 감독님께 붕괴는 어떤 의미였나요? 개인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붕괴됐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헤어질 결심에서의 그 해준의 붕괴는 마지막에 붕괴된 채로 끝나서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여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보고 나면은 저 사람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뭔가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서 그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 느낌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서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인물들도 붕괴를 겪지만 그냥 저는 약간 그래도 이게
겉으로는 다 붕괴한 상태지만 뭔가 그렇다고 이게 막 희망적이라고 해서 막 억지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이 영화가 가진 톤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그 희망을 하고 싶었고 그게 명화가 가진 캐릭터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손을 들 관상회에서 그래도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을 때 그 질문을 한 거고 그 질문에 설사 답이 그 순간에 없을지언정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가치 있는 행동이었고 질문을 해야 답이 없더라도 같이 답을 찾아보는 과정 중에 생기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붕괴의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거기 도착했을 때 그 주먹밥 하나를 내미는 게 뭐 사실 진수성찬을 준 게 아니지만 그냥 배고프죠? 그러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도 배고픈 걸 아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만 해도 저는 이 영화가 가진 톤 안에서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두 감독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두 분의 대화에 집중하는 대담이 위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관객분들 질문을 한 2분, 많으면 3분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앞쪽에 있는 관객분들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쪽에 흰 티 입으신 네, 제일 1년 네. 먼저 엄태웅 의원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초반부에 조금 웃긴데 좀 웃어도 되나 싶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머러스함을 좀 이렇게 심으신 연출의 의도와 또 그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유머 감각에 영향을 받으신 건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운 게 그거라. 저는 실제로 감독님 블랙 코미디를 진짜 좋아하고요. 헤어질 결심에서도 엄청 웃으면서 봤던 장면 중에 가장 인물이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진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나는 서리 씨가 자세가 꼿꼿해서 좋아요라고 할 때 진짜 크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보면서 놀랬던 게 아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예를 들면은 그 명탁과 명화가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대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그 감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웃었지만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갖고 사실은 조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그 영탁이 막 소리 칠 때 이 집을 사실은 돈도 다 냈고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막 이런 대사가 어떤 분은 좀 웃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썼던 대사인데 웃으시진 않더라고요. 너무 또 선배님 연기를 완전 이렇게 격하게 잘해 주셔갖고 그런 뉘앙스는 잘 사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항상 하고 싶고 그 앞에 웃긴 것들도 이게 디테일하고 현실적이면은 저는 웃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심각하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고 좀 속 좁은 얘기들인지 혹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적인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쓸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이런 재난에 처했을 때 노래하고 춤추는 걸 과연 멈출까? 라고 생각했을 때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장면도 넣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정말 한국적이어서 웃긴 유머들을 많이 가져와야 더 볼 때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 뭐 너무 심각하게만 이 영화를 보지 않게 해주는 초반부 음악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약간 그런 블랙 코미디를
풍자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 항상 그 유머가 내 실감한 게 사고체 신형이었어요. 그런 구체성.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쪽에 한데 그 배우분들은 입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느냐였는데 그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폭염의 이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입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CG로 실제로 그 호흡에 맞춰서 다 입김을 넣어놔서 네, 많이 보여요. 그다음부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까 박찬욱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보영 배우가 가지는 캐릭터가 되게 특수한 의미에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나 재난 상황에서 그 박보영 배우가 하는 행동은 약간 공동체적인 집단에서 약간 빌런 역할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그 박보영 배우님과 그다음에 김도연 배우님 두 분이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객들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을 좀 느끼게 해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간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생존이 우선인지 그 기로에 있는 두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디스토피아물에서 나오는 어떤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고구마 캐릭터라고 하죠.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입체적으로 보여야, 이 인물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명환하는 캐릭터는 특히나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집단의 흐름에 그냥 수긍을 하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게 하려면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반대하고 뭐 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계속 그게 진행되는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 그녀가 볼 때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거를 정상적인 아내라면 저거를 막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으려다 보니 더 그녀가 할 수 있는 되게 작은 어떤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은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녀도 어느 순간 선을 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이 선을 넘듯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걸 막 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그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사실은 뭐 냉장고를 끌고 내려오고 이런 것도 되게 과격한 행동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을 계속 넘었다 들어왔다 하면서 가져가는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민성과 둘이 있을 때 민성이가 미안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명화는 말은 하진 않지만 나도 미안해라는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 도착했을 때 나 여기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듣는 그 대사가 어떻게 보면 그녀도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사는 거죠? 라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뭔가 그녀도 그 안에서 성동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막 이렇게 갇혀있던 게 뭔가 깨어지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런 얘기를 배우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들여서 만든 캐릭터고, 그런 지점들이 조금 더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상영 시간이 있어서 아쉽게도 관객 질문은 이쯤에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하고 나면은 더 많은 관객과의 자리가 마련이 될 거고,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인 박찬욱 감독님 모시고 말씀 듣는 자리였으니까는 관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개봉이죠, 감독님. 네, 우리나라 블록버스터 빅4의 마지막 주자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출항을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는 다음 주 이제 출격을 앞둔
엄태화 감독님께 박찬욱 감독님의 덕담으로 엄태화 감독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박찬욱 감독님 덕담을 마무리로 저희 오늘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던 한국의 극장에 이 영화들이 활력을 넣고 있고 관객들을 극장으로 돌아오게 집 나간 식구들 귀가하게 가출하는 식구들 귀가하게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른 영화들도 다 좋고 특히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누가 뭐래도 심지어 뭐 이 영화 별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아마도 이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서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정말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그 편집본을 봤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후반 작업할 시간이 많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했었거든요. 후반 작업에 편집에 정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 뜯어보고 색 보정이라든가 사운드 믹싱 이런 모든 데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 보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직접 확인했고 여러분처럼 그래서 극장에서 꼭 볼만한 영화라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성숙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주, 기교, 그 멋부리고 허세 없는 정말 정석대로 교과서적으로 정석대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상태고요. 그러면서도 그 상상력은 아주 활발하고 그리고 어떤 극단에 가려는 그런 대담함도 잃지 않고 있는 이 감독이 아주 희귀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상황에서 이런 좋은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는 또 자부심도 한국인으로서 생깁니다. 예, 많은 응원 바랍니다. 딱 한마디 하실 시간이 남았거든요.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어쩌면은 이 텐트폴 시장에 좀 주제적으로 좀 암울하거나 어두운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재미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주제나 이런 영화의 디테일을 따라가서 보려면 일단 재밌어야 관객분들도 재밌으니까 이 주제가 뭐지? 영화에 이런 디테일이 있었지라는 걸 찾아본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영화를 그게 일단 재미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일단은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티켓 값이 아깝지 않게 봤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심시간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